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의 정수근입니다. 저는 인지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인지심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지각하고 기억하는지, 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정보처리 과정들이 사람의 마음과 뇌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정보처리 분야를 연구하는 제가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팬데믹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뇌와 인지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일 겁니다. 처음에는 팬데믹 코로나는 주로 호흡기 질환이라고 여겨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뇌도 손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의 뇌를 찍었을 때, 뇌 영상을 찍었을 때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다시 그 사람들의 뇌 영상을 찍었을 때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런 연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뇌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뇌의 전반적인 부피가 줄어들었고요. 뇌의 여러 영역에서 회백질의 두께가 감소했습니다. 자, 회백질이라는 것은 뇌의 겉의 표면을 말하는데요. 뇌의 겉의 표면인 이 회백질에는 신경세포의 몸통인 세포체가 모여 있습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계산을 하는 영역이죠. 이러한 영역들의 두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뇌 조직 여기저기에서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뇌가 손상된 것은 냄새를 잘 못 맡거나 맛을 못 느끼는 증상들 또는 기억력이 저하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증상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은 큰 이상 없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완치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보이게 됩니다. 후유증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기억력이 감퇴하기도 하고요. 피로를 느끼기도 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침을 계속하거나 후각이나 미각의 변화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면 패턴이 변화하기도 하고요. 하나로 정리할 수 없는 굉장히 광범위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을 묶어서 롱 코비드라고 부르죠. 이런 롱 코비드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뇌 손상으로 여겨지고요. 이 롱 코비드 증상은 코로나 완치 이후에도 적어도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뇌 손상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치가 된 이후에도 좋아지지 않고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어떤 조사에서는 사람들의 지능검사 점수가 약 7점 정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점이라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7점이라는 숫자는 대략 우리가 10년 정도 노화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별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인지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약 10년에 걸쳐서 떨어지는 점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한 번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7점 정도, 거의 10년에 가까운 인지기능의 저하가 일어난 환자들은 주로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경증으로 지나갔다. 혹은 무증상 감염으로 지나갔다.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고 조용히 지나갔다. 그렇다면 안전할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증상이 없거나 약한 증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갔더라도 뇌 손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증으로 앓고 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롱 코비드를 보이는 비율이 낮다는 보고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롱 코비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증상이 없거나 또는 경증으로 지나갔다 하더라도 롱 코비드 후유증을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뇌는 여러 가지 외부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방어 기제들이 외부의 바이러스 침입을 막게 되는데, 물론 일부 바이러스, 예를 들면 광견병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뇌 방어벽을 뚫고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뇌의 방어벽을 뚫고 침투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뇌를 뚫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뚫고 들어오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뇌를 손상시키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바이러스가 우리의 뇌를 손상시키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 뇌의 손상을 막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손상된 뇌와 인지 기능이 과연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뇌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뇌 변화를 가소성이라 부르고요. 이러한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한 뇌 손상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복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뇌의 관계는 백신의 효과입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는 건 아니죠.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맞게 되면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뇌와 인지 기능이 손상을 가져오는 롱 코비드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롱 코비드 증상이 약 15%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보다 이전 연구에서는 거의 50% 가까이 롱 코비드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것에 더해서 후유증인 롱 코비드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거의 올해 초에 발표된 연구들이 많은데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최신 변이들이 나오기 이전에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입니다. 최근의 변이들도 마찬가지로 긴 후유증을 낳을지, 그런 후유증을 백신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지나고 더 많은 자료가 쌓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코로나 감염은 뇌와 인지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고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일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후유증은 적어도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백신이 이런 후유증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뇌는 경험을 통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행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고요. 이런 사람들의 고민은 나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지만 나의 뇌와 인지 기능도 영향을 받았을까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팬데믹의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팬데믹이 바꾼 이 사회적 환경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인지 기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죠. 사람들과의 접촉이 감소했고요. 교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었죠. 생활 패턴이 단조로워졌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내 일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은 뇌와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사상 최대의 고립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모두는 이런 사상 최대의 고립 실험에 참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고립 실험의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사회적 고립에 대해 연구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팬데믹이 결과를 보기 전에도 사회적 고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극기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독일의 남극기지에 파견된 대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남극기지 대원들은 제한되는 환경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번 남극에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지내게 된 거죠.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주로 홀로 생활을 하고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 봤습니다. 남극기지 파견대원들의 뇌를 조사해 봤을 때 파견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의 뇌에서 해마라는 영역의 크기가 감소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약 7% 정도 줄어들었다고 나왔는데요. 해마라는 영역은 기억의 형성, 그리고 공간 정보 처리, 공간 인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이러한 영역의 크기가 줄어든 것과 함께 남극기지 파견대원들이 주의 검사, 그 다음에 인지기능 검사, 공간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같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그 BDNF라고 불리는 물질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BDNF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뇌신경계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물질인데요. 이러한 물질이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뇌신경계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고 학습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남극기지 탐험가들의 뇌는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한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주비행사들의 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소수의 대원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런 우주비행사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보고했고요. 때로는 동료들 간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했고, 이들의 뇌를 조사했을 때도 남극기지 대원들의 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손상과 인지기능 저하가 일어났습니다. 동물 실험의 경우는 조금 더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원숭이를 독방에서 홀로 키워봤습니다. 이 원숭이들에게는 따뜻한 온도가 갖춰진 좋은 환경이 제공되었고요. 먹이도 잘 제공이 되었습니다. 또 심심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난감도 제공이 되었죠. 하지만 이 원숭이들은 다른 원숭이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고 사회적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환경들은 좋게 유지가 되었지만 사회적인 교류만 박탈당한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 원숭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격성을 보이고요.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정상 발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2년여 동안 겪은 팬데믹은 홀로 자란 원숭이라든가 남극기지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장기간 사회적 격리를 해왔지만 우리는 그래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해왔죠.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제한된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약한 정도의 사회적 고립이 오래 이어진 거죠. 이렇게 약한 정도의 사회적 고립이라 하더라도 인지기능과 뇌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10시간 정도 사회적인 교류를 박탈해 봤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요. 핸드폰으로 연락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소설책도 못 보게 하고 소셜 네트워크, SNS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소설책을 읽게 되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교류를 하게 되죠. 일종의 사회적 교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사회적 교류마저 모두 박탈한 채 홀로 10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교류를 한동안 박탈당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을 때 이 사람들의 뇌에서는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굶을 때 음식을 갈망하는 것처럼 음식을 갈망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교류를 단시간 박탈하더라도 마치 배고플 때 음식을 찾듯이 사회적 교류를 찾는다는 거죠. 이처럼 단기간의 사회적 교류의 박탈도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 동안에 장기간 사회적 교류를 박탈당해 온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사회적 교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접촉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접촉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지내고 있죠. 팬데믹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도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만나 악수를 한다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거나 연인들과 스킨십을 한다거나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않고 해오던 행동들이 팬데믹 기간에는 피해야 할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접촉이 줄어드는 것 역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고전 실험이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들에게 철사로 만든 모형 엄마를 제공합니다. 엄마 인형을 만드는데 하나의 엄마 인형은 따뜻한 담요로 감싸져 있고요. 또 다른 인형은 철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들은 담요로 감싸준 모형 엄마에게서 시간을 주로 보냈습니다. 이때 아기 원숭이들이 먹어야 될 먹이를 철사로 만든 엄마 모형에 달아놨습니다. 아기 원숭이들은 하루 종일 천으로 뒤덮인 엄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배가 고플 때만 옆으로 건너가 철사 엄마에게서 먹이를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은 애착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터치, 스킨십을 못하고 지내게 됐죠. 인간의 경우도
이런 촉감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여성들을 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비 안에 넣고 전기 충격을 주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봤죠. 충격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여성들의 뇌에서는 부정적인 정서, 그리고 고통, 위협,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에 반응하는 영역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손을 잡아줬을 때, 남편이 들어가서 손을 잡아줬을 때 뇌에서 위협과 부정적인 정서에 반응하는 활성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고통을 덜 느끼게 된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부부 관계가 좋은 경우에만 남편이 손을 잡아줬을 때 고통과 위협에 반응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나 손을 잡아준다고 다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지하철에서, 만원 지하철에서 옆 사람과 살을 맞대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과 살을 맞대거나 친밀한 사이와 살을 맞대는 것은 유쾌한 경험일 수 있죠. 이처럼 모든 종류의 터치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친밀한 사람들 간의 친밀한 사람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손길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감각을 느끼는 신경세포들은 주로 뇌의 체감각 영역이란 곳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름 그대로 체감각 영역은 신체 감각 정보를 처리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종류의 신경세포가 전부 체감각 영역으로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신경세포들은 신호를 체감각 영역이 아니라 뇌에서 정서, 보상, 사회적 관계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죠.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특정한 종류의 신체 접촉에 반응을 합니다. 따뜻한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따뜻한 온도로 천천히 부드럽게 만져줬을 때만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러한 정보는 뇌에서 정서와 보상, 사회적 관계를 처리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영역들의 활성화가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 심박수를 낮춰주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등 여러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따뜻하게 이제 만져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셀프 포옹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애완동물을 만지는 것 역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팬데믹 기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사회적인 교류, 가벼운 신체적 접촉들이 모두 제한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뇌는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는 팬데믹 기간을 힘들게 느끼게 되죠. 또 다른 이유로는 예측 불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죠. 저도 팬데믹 기간 중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보면서 다음 달쯤이면은 좀 상황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여행을 가려고 숙소를 예약했다가 확진자가 증가해서 취소하기도 하고 또 식당을 예약했다 취소하기도 하고 모임이 계속 취소되는 등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뇌는 예측 기계라고도 불립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뇌는 패턴을 찾고 규칙성을 찾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뇌가 만드는 이런 예측들이 계속 빗나가고 어긋나게 되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팬데믹 기간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변하지 않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 맘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단조로운 생활 패턴을 들 수가 있죠.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과 회사, 집과 학교만을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제한된 환경에서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지루한 것을 즐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많은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의 뇌는 이런 단조로운 것을 싫어하고 어느 정도의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한 실험에서는 대학생들을 빈 방에 넣고 가만히 있게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했어요. 스마트폰도 뺐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면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고 지루함을 보고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지루함을 싫어하는가? 이 학생들에게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줘봤습니다.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게 해준 건데요. 이 학생들은 가만히 있느니 차라리 고통을 받는 걸 택했습니다.
가만히 있기보다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을 택한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고요. 이 중에 한 참가자는 무려 15분 동안에 190번의 자극을 자신에게 줬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여러분의 뇌는 지루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에 몰입하게 되고 어떤 특정한 일에 몰입하게 되면은 뇌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팬데믹 기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몰입이 줄어들고 반대로 지루함이 늘어나게 됐죠. 네, 이렇게 팬데믹 중에 환경의 변화, 사회적인 고립, 접촉의 감소, 지루함, 예측 불가능함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와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고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흔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가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도대체 왜 안 좋은 걸까요? 의외로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뭔가 나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고요. 이 호르몬은 우리의 몸을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게,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시켜 줍니다. 에너지를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고요. 각성을 시켜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자체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고 언제나 과도하게 각성된 상태로 있게 되면은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고 심할 경우에는 우울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이 게임에는 마린, 해병대라는 유닛이 나오는데요. 자, 해병대라는 유닛은 스팀팩이란 약물을 맞게 되면 움직임이 빨라지고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했을 때 일시적으로 이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하죠. 반면에 이 마린이 스팀팩을 맞으면 체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죠? 이 상황을 스타크래프트의 마린에게 대입하자면 계속 스팀팩을 맞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행동이 빨라지고 성능은 좋아지지만 체력은 계속 떨어지게 되고 더 다치거나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팬데믹의 인연은 우리에게 스팀팩을 맞은 마린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 그리고 나에게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딱히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상황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